중전마마 그 묘자리에 눕지 마십시오. 엄숙한 왕비의 국장. 모두가 슬퍼하는 가운데 똥통을 들고 나타나 무덤에 오물을 끼얹은 희대의 미친 거지노인. 순식간에 똥물 범벅이 된 왕비의 무덤. 저놈이 감히 중전의 마지막 길을 능멸해! 분노한 임금이 칼을 뽑아 노인의 목을 치려던 그 순간 똥물을 뒤집어 쓴 노인이 미친 듯이 웃으며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과 조선을 구한 거지의 정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왕비의 묘자리에 똥물을 뿌린 미친 거지노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리도 가혹한 나를 골라주셨단 말입니까? 조선의 국모 중전민 씨가 이승에서의 마지막 인연을 끊고 떠나는 날, 하늘은 잿빛 먹구름을 한양 도성 위로 무겁게 드리워 금방이라도 굵은 눈물을 쏟아낼 듯 잔뜩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동짓달의 기나긴 밤을 지나 살점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 매서운 늦겨울의 칼바람이 산천을 휘감던 날이었습니다. 앙상하게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서로의 몸을 부대끼며 끼익끼익 하는 기괴한 울음소리를 토해냈고 그 삭막하고 황량한 풍경 사이로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하얀 물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만장이 바람에 펄럭이며 허공을 갈랐고 상여를 매는 상두꾼들의 구슬픈 소리와 수백 명 궁녀들의 곡소리가 뒤섞여 마치 산 전체가 슬픔에 겨워 오열하는 듯 했습니다. 왕실의 장례 행렬은 묘자리가 마련된 수원 광교산 자락의 깊은 골짜기를 향해 거대한 뱀이 다리를 틀 듯 아주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행렬의 가장 앞에서 상주인 임금 이연은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터져서 붉은 딱지가 앉아 있었고 앙담은 턱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중전을, 그것도 갓 태어난 핏덩이 아들만 남겨두고 먼저 떠나보낸 지아비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임금의 눈가는 며칠 밤낮을 울었는지 실핏줄이 터져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나 백성들과 신하들 앞이기에 차마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고 그저 마른 침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룡포 소매 끝을 부여잡은 임금의 손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그 손은 핏기가 하얗게 가실 정도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임금의 뺨을 칼로 베듯 스치고 지나갔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상실의 고통에 비하면 그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임금의 거친 숨소리가 차가운 허공으로 흩어지며 하얀 입김을 만들어냈습니다. 부인, 춥지 않소? 궁궐의 두터운 비단 이불도 차갑다며 내 품을 파고들던 당신이었는데 어찌 이리도 추운 날 저 차가운 흙바닥으로 홀로 들어가려 하오. 약속하지 않았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내 곁에서 이 나라의 어미가 되어주겠다고. 어찌하여 나만 홀로 두고 이리도 급히 가신단 말이오. 임금의 처절한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장례 행렬은 어느새 목적지에 당도했습니다. 이곳은 조선 팔도에서 내로라 하는 최고의 직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열흘 밤낮을 토론하여 골라낸 천하의 명당이라 하였습니다. 전하, 드디어 당도하였사옵니다. 보시옵소서. 산새가 둥글게 감싸안은 형새가 마치 황금 달기 알을 품은 형새, 즉 금계포란형이라 하옵니다. 산 자에게는 부귀를, 죽은 자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주는 천하의 길지이옵니다. 직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임금은 퀭한 눈으로 지관이 가리키는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확실히 매섭게 불어대던 칼바람도 그곳에만 들어서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고 산줄기가 어머니의 팔처럼 포근하게 감싸 안은 모양새가 누가 봐도 명당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풍경이 임금에게는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당인들, 죽은 중전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하, 하관할 시각이 되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면 땅의 문이 닫히고 음기가 스며듭니다. 이제 그만 마마를 흙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국간의 재촉에 임금은 천천히 아주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그 끄덕임 한 번으로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얀 회가 정갈하게 발라진 무덤 속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단장된 그 차갑고 어두운 구덩이 위로 중전의 붉은 관이 서서히 옮겨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조선의 국모가 영원한 어둠 속으로 잠겨드는 그 엄숙한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리며 정막을 채우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숙했던 국장 행렬 사이로 어디선가 기이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했습니다. 향나무를 태우는 매캐하고 성스러운 향내에 섞여 무언가 시큼하고 비릿하며 역겨운 악취가 대신들의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흙냄새도 아니요, 땀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묵은 재래식 뒷간 바닥을 긁어내었을 때나 맡을 법한 코를 찌르고 위장을 뒤집어 놓는 썩은 오물의 냄새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썩은 거름 덩어리를 콧구멍 속에 억지로 쑤셔 넣은 듯한 지독한 악취가 순식간에 장례식장을 덮쳤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대신들은 하나둘 코를 틀어막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호위 무사들은 보이지 않는 적이 침입한 듯 본능적으로 칼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 신성한 국장터에서 웬 악취란 말이냐? 경계하라.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말고 주위를 샅샅이 살펴라. 사실 그곳은 국장 행렬이 도착하기 사흘 전부터 금군이 이 잡듯이 뒤졌던 곳이었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게 막았던 철통 같은 금역이었습니다. 하오나 천하를 호령하는 수백 명의 병사들도 산짐승처럼 덤불 속에 웅크리고 숨죽여 있던 그 노인의 냄새만은 맡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실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제 몸보다 큰 똥장구 노물통을 끌어안고 자신의 몸 냄새를 똥 냄새로 감춘 채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덤불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관이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와장창 비켜라. 이놈들아, 비켜. 철통 같던 호위 무사들의 벽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노인의 힘이 장사여서가 아니라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악취에 기겁하여 병사들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길을 터주었기 때문입니다. 덤불 속에서 튀어나온 자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산바람 머리는 떡이 저 귀신처럼 헝클어졌고 기워 입은 누더기 옷에는 정체 모를 검은 오물들이 덕지덕지 말라붙어 파리떼가 구름처럼 꼬여 있었습니다. 사람이라기보다는 똥구덩이에서 기어나온 악기에 가까운 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의 손에는 그 더러운 행색보다 더 충격적인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런 오물이 가득 찰랑거리는 사람 키만한 거대한 똥장군이었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저 미친 자를 막아라. 당장 막아. 임금의 호령이 떨어지기도 전이었습니다. 노인은 굶주린 늑대처럼 중전마마의 관이 놓인 묘자리 구덩이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수십 개의 창끝이 그를 향해 날아들었지만 노인은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듯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저 하얀 구덩이를 더럽혀야 한다는 광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썩어 빠진 놈들아. 안 돼. 썩은 땅에 눕지 마시오. 마마. 그리고 노인은 젖먹던 힘을 다해 어깨에 메고 있던 거대한 똥장군을 하얀 회가 발라진 신성하고 고결한 왕비의 무덤 속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휘익 촥 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걸쭉한 액체가 사방으로 비산했습니다. 순백색의 회가 발라져 있던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해야 할 왕비의 마지막 침소가 순식간에 누런 똥물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똥물은 관이 놓여야 할 자리를 적시다 못해 옆에 서 있던 직관들의 비단옷에까지 튀어 올랐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광교산 자락을 덮쳤습니다. 곡소리도 북소리도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멈췄습니다. 오직 지독한 악취만이 국장터의 공기를 오염시키며 사람들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노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텅 빈 똥장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똥물이 튀어 얼룩진 얼굴로 하늘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웃어젖혔습니다. 크아하 에라 이거나 처먹어라. 똥물이나 받아라. 여기가 명당이라고? 여기가 금계포란형이라고? 내 눈에는 구더기가 끓고 뱀이 우글거리는 똥구덩이로 보이는데 차라리 이 똥물이 더 깨끗하겠다. 으하하. 그것은 단순한 난동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국모를, 아니 왕실의 존엄을 짓밟는 최악의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중전의 마지막 잠자리가 오물범벅이 된 것을 목격한 임금. 그의 슬픔은 순식간에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임금의 이마에는 시퍼런 핏대가 솟아올랐고 눈에서는 사람을 죽일 듯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 저놈이 감히 중전의 마지막 길을 능멸해? 내 중전의 잠자리에 똥물을 부어. 임금은 골룡포 자락을 휘날리며 직접 칼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서슬 퍼런 기세에 호위 무사들조차 감히 앞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잡아라. 사지를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 내 손으로 직접 저놈의 목을 칠 것이다.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국장터의 병고.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왕의 서슬 퍼런 칼끝이 똥물을 뒤집어 쓴 미친 노인의 목을 겨누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서슬 퍼런 임금의 보검이 노인의 목을대를 파고들 듯 멈춰 섰습니다. 칼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살기가 노인의 목덜미 솜털을 곤두세웠고 얇은 피부 위로 붉은 핏방울 하나가 맺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임금의 손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노인의 목을 베어버릴 듯한 시뻘건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차마 칼을 내리긋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노인이 살려달라고 애원했기 때문도 아니요. 갑자기 자비심이 생겨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물과 똥물로 뒤범벅된 더러운 얼굴. 그 악취나는 오물 더미 속에서 번뜩이는 노인의 두 눈동자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미치광이에 풀린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기이할 정도로 맑고 강렬한 빛을 뿜어내는 눈빛. 마치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선 자식의 옷자락을 붙잡으려는 아비의 눈빛처럼 뼈를 깎는 절박함과 처절한 호소가 담겨있는 눈이었습니다. 칼을 든 임금과 똥물을 뒤집어 쓴 거지.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부딪혔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바람에는 똥냄새가 아닌 비릿한 피냄새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전하 똥물이 더러우십니까? 노인은 목에 칼이 들어온 상황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를 토하듯 고함을 질러 임금을 압도했습니다. 소인의 눈에는 저 땅속 깊은 곳에 흐르는 시커먼 도끼가 똥물보다 더 더럽게 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중전마마를 묻으시면 앞으로 태어날 세자 저하는 3년을 못 넘기고 급사를 맞을 것입니다. 세자 저하가 급사를 맞는다. 노인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장례식장을 울렸습니다. 임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조선의 왕이기 이전의 한 아이의 아비인 임금에게 자식의 죽음을 예언하는 저주보다 더 끔찍한 말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중전이 죽기 전 피를 토하며 갓 태어난 세자를 품에 안고 전하, 제발 우리 아이만은 지켜주세요라며 유언을 남기던 모습이 임금의 뇌리에 쇠말뚝처럼 박혀있던 터였습니다. 뭐라? 세자가 내 아들이 죽는다고? 그 찰나의 정적을 깨고 옆에 서 있던 국관이 사색이 되어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쫓기는 짐승처럼 다급해 보였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화려한 관복깃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전하 듣지 마시옵소서. 저놈은 조정에 불만을 품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광인입니다. 신성한 국장의 엄숙함을 깨뜨리고 왕실을 저주한 죄,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랄 대역죄인이옵니다. 당장 목을 쳐서 국장의 위엄을 세우소서. 전하, 죽여야 합니다. 국관의 목소리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노인의 입에서 더 이상의 말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듯 필사적인 발악처럼 들렸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전하의 심기를 어지럽히는 저 미친 자를 당장 베어라. 국관의 눈짓을 받은 호위 무사들이 다시금 창을 고쳐 쥐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노인의 살가죽을 뚫으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노인은 도망치기는커녕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바닥에 머리를 쿵쿵 짓지으며 피를 토하듯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전하, 딱 세 척입니다. 이 땅을 딱 세 척만 더 파보게 해주십시오. 소인의 목숨을 걸고 청하옵니다, 제발. 노인의 절규가 광교산 골짜기를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흙바닥에 처박은 채 손톱이 깨져 피가 나도록 땅을 긁어대며 울부짖었습니다. 만약 그 밑에서 맑은 흙이 나온다면 소인을 가마솥에 삶아 죽이셔도 원망치 않겠습니다. 제 살점을 씹어 드셔도 좋습니다. 순간 노인이 고개를 번쩍 들고 국관과 직관들을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고 서늘하던지 당대 최고의 직관이라 불리는 자들이 저도 모르게 헉하며 뒷걸음질을 칠 정도였습니다. 허나 만약 그 밑에서 왕비마마의 옥체를 갉아먹을 흉한 것들이 나온다면 그때는 제 목 대신 거짓 명당으로 주상 전하의 눈을 가린 저 간신배들의 목을 치시옵소서. 국관들의 얼굴이 순간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칼을 거두었습니다. 단순한 미치광이라면 당장 목이 달아날 판국에 제 목숨을 걸고 땅을 파보자는 내기를 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이 가리키는 저 땅 밑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한기가 임금의 발끝을 타고 등줄기로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좋다. 파보아라. 저전하. 아니되옵니다. 이미 하관 시간을 놓쳤사옵니다. 해가 지면 땅의 기운이 파라고 하지 않느냐? 임금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명령이자 의심의 씨앗이 싹튼 한 남자의 본능적인 경고였습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 저 노인의 말이 헛소리라면 내 그 자리에서 저놈의 목을 칠 것이고
만약 흙 속에 다른 것이 있다면 너희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임금의 섯을 펄언 불호령에 병사들이 삽을 들고 똥물로 더러워진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삭삭! 병사들의 삽이 흙을 파내는 소리만이 적막한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죽인 채 마른 침을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붉고 고운 황토가 나왔습니다. 국관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거 보십시오. 천하의 명당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비웃음이 그들의 입가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두처. 삼날이 깊어질수록 흙의 색깔이 조금씩 아주 기묘하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밝았던 황토색이 점차 검푸른 빛을 띠기 시작했고 구덩이 속에서 작업하던 병사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냄새가. 병사 하나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아까 노인이 뿌린 똥 냄새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 더 비릿하고 끈적하며 소름 끼치는 냄새가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세척 깊이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푹 쪄? 병사의 삽끝이 무언가 물컹한 것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단단한 흙을 파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썩은 호박을 찌르는 듯한 질척하고 기분 나쁜 감촉이 삽자루를 타고 병사의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병사가 당황하여 삽을 들어 올리자 검은 진흙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니, 그것은 진흙이 아니었습니다. 쉬익쉬익 사아. 구덩이 속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마른 낙엽을 긁는 듯한 소리, 혹은 젖은 가죽을 수천 장 비비는 듯한 소름 끼치는 마찰음. 병사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으악! 뱀이다. 병사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장례식장의 정막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 비명은 신호탄이었습니다. 삽을 내던진 병사가 뒷걸음질 칠 새도 없이 병사가 건드린 땅속 깊은 곳에 고여있던 끔찍한 비밀이 마침내 그 아가리를 벌렸습니다. 사아 꿀렁꿀렁, 콸콸콸. 마치 거인의 동맥이 끊어진 것처럼 땅속에서 시커먼 먹물 같은 오수가 분수처럼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맑은 지하수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썩고 썩은 검은 물, 코를 찌르는 비릿한 악취를 풍기는 저주의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물살을 타고 서로 뒤엉켜 다리를 틀고 있던 세상의 빛을 봐서는 안 될 것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뱀이었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실타래처럼 엉킨 수천 마리의 검은 실뱀들이 마치 끓어넘치는 죽처럼 구덩이 밖으로 흘러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게 회칠된 신성한 묘강은 순식간에 검은 뱀들의 늪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녀석들은 갑작스러운 빛과 공기에 놀라 미친 듯이 몸을 비틀며 꿈틀거렸습니다. 뱀들의 비늘이 서로 부대끼며 내는 사락사락하는 소리가 마치 마른 모래를 씹는 소리처럼 소름 끼치게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사사람 살려. 뱀이다. 뱀떼가 나왔다. 으악 내 다리. 뱀이 다리를 감았어. 떼어내. 이거 떼어내란 말이야. 구덩이 안에 있던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기어 나왔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나도 눈 하나 깜짝 않던 정의 금군들이었지만 발밑에서 꿈틀대는 수천 마리의 뱀떼 앞에서는 그저 겁에 질린 사내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채통도 잊은 채 네 발로 기어 도망쳤고 뱀들은 그 뒤를 쫓아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야! 저리 치워오지 마. 아수라장.
그곳은 더 이상 왕비의 장례식장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의 뚜껑이 열린 것과도 같은 끔찍한 생지옥이었습니다. 하얀 상복을 입은 상궁들은 치맛자락을 걷어올리며 비명을 지르고 달아났고 점잖던 대신들도 뒷걸음질 치다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검은 뱀들은 명당이라 칭송받던 그 땅을 유린하며 이곳이 사실은 죽음의 땅임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찌 금계포란형의 땅에서 명당을 잡았던 직관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황금 닭이 알을 품은 명당이라 믿었던 이곳의 실체를 말입니다. 이곳은 닭이 알을 품는 곳이 아니라 땅속의 뱀들이 따리를 틀고 앉아 닭의 알을 파먹고 기운을 빨아먹는 최악의 흉지, 풍수에서 가장 꺼리는 사두열뱀의 머리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혼란의 중심에 임금 이연은 마치 돌이 된 것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뱀들이 우글거리는 검은 웅덩이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끔찍한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저 미친 노인이 똥물을 뿌려 막지 않았다면 지금 저 뱀 구덩이 속에 있는 것은 검은 흙탕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중전의 관이었을 것입니다. 전하, 춥습니다. 차갑습니다. 뱀들이 제 몸을 임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아올랐습니다. 고귀한 중전의 시신이 저 차가운 진흙탕 속에 처박혀 수천 마리 뱀들에게 살을 뜯기고 능멸당했을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 끔찍한 저주의 기운이 고스란히 갓 태어난 세자에게로 향해 내 아들의 숨통을 조였을 것이라는 생각. 상상은 현실이 되어 임금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분노와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인 전율이 임금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 중전을 뱀 구덩이에 저들이 감히. 임금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보검이 칭하고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신에게 칼을 맞을 뻔했던 똥물을 뒤집어 쓴 그 거지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오직 단 한 사람, 그 노인만이 도망치지 않고 그 뱀 구덩이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똥물과 진흙으로 범벅이 된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흉측한 뱀들을 보며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식을 지키지 못한 아비처럼, 나라를 지키지 못한 신하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보시옵소서. 노인은 똥물로 얼룩진 낡은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임금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이 목숨 걸고 천하의 명당이라 칭송했던 땅의 실체이옵니다. 만약 소인이 주제넘게 나서서 똥물을 뿌리지 않았다면 중전마마의 옥체는 저 차가운 뱀 구덩이 속에 던져졌을 것이고 그 저주는 뱀독처럼 퍼져나가 조선 왕실의 대를 끊어놓았을 것입니다. 노인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롭게 그러나 따뜻하게 임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제야 임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노인이 뿌린 것은 더러운 똥물이 아니었습니다. 눈먼 임금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음의 위기에서 왕실을 구하기 위해 뿌린 생명수였던 것입니다. 임금은 비틀거리며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코를 찌르던 악취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궁금증 하나만이 임금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 놈은 도대체 누구냐? 이 끔찍한 비밀을 어찌 알았으며 어찌 목숨을 걸고 나를 막아선 것이냐?
단순한 광인이 아닐 터. 고개를 들어라. 나를 보아라. 임금의 물음에 바닥에 엎드려 있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떡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노인의 얼굴. 똥물과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본래의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그 깊고 맑은 눈빛만은 20년 전 그날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하, 20년 전 강원도 두타산 자락에서 길을 잃고 눈 속에 파묻혀 죽어가던 어린 세자 저하를 기억하십니까? 그 한마디에 임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20년 전 임금이 아직 세자 책봉을 받기도 전이었던 그 시절, 폭설 속에 고립되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자신을 살려주었던 이름 모를 기인, 기억의 봉인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임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노인의 한마디는 굳게 닫혀있던 임금의 기억 저편, 20년 전의 그 차갑고도 뜨거웠던 밤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아직 임금이 세자로 책봉되기도 전 사냥을 나갔다가 갑작스러운 폭설을 만나 조난을 당했던 그날 밤, 살을 애는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눈 구덩이 속에서 서서히 죽음의 잠으로 빠져들던 어린 세자를 흔들어 깨운 것은 한 기인이었습니다. 산속 토굴에서 따뜻한 감자 몇 알을 구워주며 공포에 떠는 어린아이에게 밤새도록 피리를 불어주었던 사람. 그리고 헤어지던 새벽 저하께서는 훗날 용상에 오르실 운명이니 부디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성군이 되어 주십시오. 라며 큰 절을 올렸던 그 사람. 그때 토정? 자네가 정말 토정 이 선생이란 말인가? 임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똥물 범벅이 된 노인의 어깨를 덥석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토정이라면 그는 이미 20년 전 역모에 휘말려 죽었다고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노인의 품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진흙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툭 대그르르. 임금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흙탕물 속에 처박힌 낡고 비틀어진 조그마한 나무 필이 하나였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반들반들해졌지만 임금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 눈보라 치던 밤 조난당해 공포에 떨던 어린 세자를 달래주기 위해 토정이 즉석에서 깎아주었던 바로 그 필이었습니다. 저하, 무서우시면 이 필이 소리를 들으며 주무시지요. 눈보라가 그치면 반드시 해가 뜰 것입니다. 노인은 20년 전 그날 밤 어린 세자에게 해주었던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의존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임금은 무너졌습니다. 임금으로서의 채통도 국장의 엄숙함도 똥물의 더러움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생, 살아있었구나. 제발 살아만 있어 달라 빌었는데. 임금은 똥물과 오물로 뒤범벅이 된 노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비단 골룡포가 순식간에 시커먼 오물로 더러워졌지만 임금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인의 등뼈가 부서져라 꽉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짐승꼴이 되어 나타났는가. 내 눈이 멀어 자네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네의 목을 칠 뻔했어. 이 못난 나를 용서하게. 전하, 소인 죽지 않고 살아남아 전하께 닥칠 재앙을 막으러 왔나이다. 늦지 않게 와서 천만다행입니다. 장례식장은 숙연해졌습니다. 똥물 뒤집어 쓴 거지와 그를 끌어안고 통곡하는 임금. 대신들도 호위 무사들도 그 기막힌 광경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금은 자신의 골룡포 소매로 노인의 얼굴에 묻은 똥물을 직접 닦아주었습니다. 그 거친 손길에서 임금의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감동의 시간은 짧았습니다. 토정은 임금의 손길을 정중히 밀어내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금 매섭게 변했습니다. 전하, 지금 눈물을 흘리실 때가 아닙니다. 저 뱀 구덩이 속에 저들이 숨겨놓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야만 이 끔찍한 저주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토정은 망설임 없이 뱀들이 우글거리는 시커먼 구덩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위험하다. 멈춰라. 저기엔 독사들이 우글거린다. 임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토정은 이미 뱀 구덩이의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철퍼덕 슉슉. 크 토정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난 독사들이 똥물을 뒤집어 쓴 토정의 팔과 다리를 스치고 지나갔고 개 중에는 날카로운 돋니를 드러내는 녀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정은 자신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보다 땅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는 것이 더 급했습니다. 그는 시커먼 오수 속에 양팔을 깊숙이 집어넣고 바닥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느냐? 어디에 숨었느냐? 이 사악한 물건아, 나오거라. 토정의 손끝에 뱀의 미끈거리는 비늘이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토정의 손끝에 차가운 뱀 가죽이 아닌 딱딱하고 불길한 기운이 서린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찾았다. 토정의 손이 허공으로 높이 치켜들려졌습니다. 검은 진흙이 뚝뚝 떨어지는 그의 손에는 어른 손바닥만한 붉은색 나무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임금과 대신들의 시선이 그 나무패에 고정되었습니다. 진흙탕에 씻겨 드러난 그것은 평범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벼락맞은 대추나무, 즉 벽조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뱀의 피보다 더 붉고 섬뜩한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왕실단절, 세자급살, 왕실단절, 왕실의 대를 끊어버리고 세자급살, 세자를 급살 맞게 하라. 글귀를 읽는 토정의 목소리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장례식장은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단순히 땅을 잘못 고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누군가 왕실을 저주하기 위해 일부러 배말을 풀고 썩은 물을 붓고 저주의 목패를 심어놓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인공 흉지이자 왕실을 향한 거대한 저주의 재단이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내 아들을 죽이기 위해 일부러 뱀 구덩이를 만들었단 말이냐. 임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토정은 진흙투성이가 된 그 붉은 목패를 멍하니 서 있는 국관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이래도 명당이라 우길 테냐. 내 놈들이 배말을 풀고 썩은 물을 부어 이 끔찍한 사두열을 만들지 않았느냐. 누구냐?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런 폐륜을 저질렀느냐? 말하라. 어서 말하라. 히히. 사 살려주십시오. 토정의 서슬 퍼런 호통에 국관은 거품을 물고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왕권을 노리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죽은 왕비의 무덤을 이용해 왕실의 씨를 말리려 했던 끔찍한 역모의 현장. 슬픔에 잠겨있던 지아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임금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대신 나라를 지키는 군주의 차가운 살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봐라. 예전아. 국관들을 모두 포박하라. 그리고 저놈들의 입에서 배후의 이름이 나올 때까지 뼈를 으스러뜨리고 주리를 틀어라. 내 오늘 이 장례식장을 피로 씻어서라도 내 중전화 아들을 지킬 것이다. 먹구름 낀 하늘에서 마침내 참았던 눈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임금의 뜨거운 분노를 그리고
뱀 구덩이 앞에 선 토정의 쓸쓸한 얼굴을 적셨습니다. 광교산 자락의 공기는 더 이상 중전의 너클 기리는 엄숙한 향내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살점이 타들어가는 역한 냄새와 뼈가 어긋나는 처절한 비명소리만이 잿빛 산천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의학 전하, 살려주십시오. 소인은 정말 모릅니다. 억울합니다. 국간에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지만 그를 내려다보는 임금의 표정은 차가운 돌덩이 같았습니다. 호위 무사들은 뱀들이 우글거리는 구덩이 바로 옆에 시뻘건 형틀을 세우고 거짓 명당을 잡았던 국관과 직관들을 묶어 가혹하게 주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우두둑. 뼈가 어긋나고 인대가 끊어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국관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빗물에 젖은 서늘한 목소리로 형 집행을 독촉할 뿐이었습니다. 더 틀어라. 저놈의 다리뼈가 으스러져 가루가 될 때까지, 저 더러운 입에서 배우의 이름이 나올 때까지 멈추지 마라.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일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시커먼 뱀들이 굶주린 악기처럼 다리를 틀고 입을 벌리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거짓으로 왕의 눈을 가린 대가로 육신이 찢겨지는 고통을 맛보는 죄인들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토정은 그 참혹한 광경을 등지고 뱀 구덩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진흙 묻은 흙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까 건져 올린 붉은색 글씨가 선명한 목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토정의 미간이 깊게 패이며 무거운 한숨이 빗소리에 섞여 나왔습니다. 전하, 임금의 시선이 천천히 토정에게 향했습니다. 이 목패, 보통 물건이 아닙니다. 벼락맞은 대추나무, 즉 벽조목에 억울하게 죽은 처녀의 생피로 글을 썼습니다.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왕실의 씨를 말리고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지독한 살이 담겨 있는 물건이옵니다. 임금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독한 증오가 빗물과 함께 온몸을 적시는 듯 했습니다. 대체 그들이 왜 이런 짓을 꾸몄단 말인가? 이곳은 분명 황금 닭이 알을 품은 금계 포란형이라 하지 않았나? 토정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지팡이 끝으로 저 멀리 굽이치는 산새를 가리켰습니다. 전하, 저놈들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곳은 닭이 알을 품은 명당처럼 보입니다. 좌청룡 500호가 감싸고 있고 볕도 잘 드니까요. 하오나 땅 위는 닭의 형상이지만 땅속 세척 아래는 지하수가 뱀처럼 흐르는 수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닭이 알을 품고 있는데 그 알 밑으로 뱀이 지나가는 형국. 이것은 금계포란형이 아니라 뱀이 닭의 알을 훔쳐먹는 사두탈란형이옵니다. 사두탈란형. 뱀이 알을 삼킨단 말이냐? 예. 이곳에 중전마마를 묻으셨다면 중전마마의 기운은 뱀에게 먹혔을 것이고 그 화는 고스란히 세자 저하의 목숨을 앗아갔을 것입니다. 저 간신배들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가짜 명당으로 전하의 눈을 가리고 땅속에는 보이지 않는 칼을 숨겨둔 것이옵니다. 토정의 설명은 명쾌하면서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풍수를 모르는 임금조차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자연의 이치를 이용해 사람을 죽이는 보이지 않는 칼날의 잔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들이 노린 가장 완벽하고도 추악한 암살 수단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틀에 묶여있던 국관이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말하겠습니다. 다 말하겠습니다. 제발 그만 제발. 임금이 손을 들어 형집행을 멈췄습니다. 국가는 픽거품을 물고 헐떡이며 공포와 고통에 절은 눈으로 임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구냐?
누가 시켰느냐? 국가는 덜덜 떨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내기 힘든 무거운 이름인 듯 그의 눈동자는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임금이 호의 무사의 차가운 칼을 빼앗아 국간의 목에 겨누자 그제야 그가 비명을 지르듯 배우의 이름을 토해냈습니다. 저 좌의정 대감께서 시키신 일이옵니다. 임금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좌의정 박원종. 그는 임금의 외숙부이자 어린 세자를 누구보다 아낀다며 매일 문안 인사를 올리던 충신 중의 충신이었습니다. 아니, 임금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혈육으로서 철석같이 믿고 의지했던 조정의 거두였습니다. 거짓말 마라. 좌의정이 그럴 리 없다. 내 놈이 살고 싶어 아무나 물고 늘어지는 것이냐. 저 정말입니다. 좌의정 대감께서 중전마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곳을 은밀히 준비해 두셨습니다. 훗날 자신이 미는 후궁의 아들을 세자로 세우려면 지금의 원자 아기씨가 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권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인자한 외숙부인 척했지만 뒤로는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지키기 위해 갓 태어난 조카 손자의 핏줄마저 끊으려 했던 탐욕의 화신. 임금은 칼을 쥔 손에 힘이 빠져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등 뒤에서 비수를 꽂은 자가 가장 믿었던 혈육이었다는 사실에 임금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감은 이내 차가운 사리로 바뀌었습니다. 하하하하, 내 외숙부가 내 아들을 죽이려 뱀 구덩이를 팠다? 하하. 장례식장에 울려 퍼지는 임금의 웃음소리는 통곡보다 더 비참하고 서늘하게 들렸습니다. 한참을 웃던 임금이 웃음을 딱 멈추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슬픈 지아비가 아닌 상처 입은 맹수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토정? 예, 전하. 자네 말이 맞았네. 똥물이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도끼가 훨씬 더 더럽구먼. 임금은 바닥에 꽂힌 칼자루를 꽉 쥐며 호위 대장에게 명령했습니다. 금군을 소집하라. 단 한 놈도 남기지 마라. 좌의정 박원종의 집을 철저히 포위하고 그 집안의 쥐새끼 한 마리까지 모조리 잡아들여라. 내 오늘 한양 땅을 피로 씻어서라도 영모의 싹을 잘라낼 것이다. 국장은 중단되었습니다. 대신 핏빛 숙청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먹구름 낀 하늘에서는 마침내 참았던 눈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임금의 뜨거운 분노를 그리고 토정의 쓸쓸한 얼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광교산 뱀 구덩이의 흉한 기운을 씻어내려는 듯 빗줄기는 굵고 거세게 한양 도성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빗물도 임금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배신감과 분노의 불길을 끄지는 못했습니다. 한양 북촌, 으리으리한 기와집들이 즐비한 곳 중에서도 가장 높고 화려한 저택, 바로 당대 최고의 권력자이자 임금의 외숙부, 좌의정 박원종의 집이었습니다. 밖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칼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높다란 담장에 둘러싸인 이 저택 안은 딴 세상처럼 평온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은은한 가야금 선율과 기생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으허허, 빗소리 참 좋구먼. 지금쯤이면 광교산의 하관이 끝났겠지? 예, 대감마님. 시간이 지났으니 이미 땅속에 묻혔을 것입니다. 크크크 그래. 이제 그 차가운 뱀 구덩이 속에서 중전의 원혼이 썩어가면 어미 잃은 원자 아기씨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건 시간 문제야.
내 손주 녀석이 용상에 앉을 날도 멀지 않았어. 좌의정은 킬킬거리며 독한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의 눈은 권력욕과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핏줄인 조카를 속이고 갓 태어난 종손을 죽음으로 내몬 자의 얼굴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표정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릿한 웃음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쾅 우직근 벼락이 마당 한가운데 떨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저택에 굳게 닫힌 소슬 대문이 종이장처럼 박살나며 안으로 넘어갔습니다. 사랑채의 문풍지가 찢어질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벼락이 떨어진 게냐? 쿡쿡쿡쿵 착착. 그것은 천둥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금군들이 발을 맞추어 진격해오는 저승사자의 발소리였습니다.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사랑채 방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빗물에 젖은 시퍼런 칼날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임금의 친위대 금군이었습니다. 역적 박원종은 오라를 받아라. 이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나는 일인지야 만인지상의 좌의정이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좌의정이 술상까지 뒤엎으며 호통을 쳤지만 금군대장은 말없이 그의 멱살을 잡아 짐승을 끌어내듯 마당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진흙탕이 된 마당에는 이미 그의 신복들과 가솔들이 줄줄이 포박당해 무릎 꿇려져 있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마당 한가운데 그들 앞에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말 위에 앉아있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사내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골룡포, 산발한 머리카락, 그리고 며칠 밤을 새운 듯 붉게 충혈된 눈. 임금 이연이었습니다. 주주상 전하? 좌의정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쯤 국장을 치르고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할 임금이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귀신 같은 형상을 하고 자신의 집 마당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말없이 말 안장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진흙탕 물이 튀어 고귀한 용포를 더럽혔지만 임금은 개의치 않고 저벅저벅 좌의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임금의 손에는 아직 뱀 구덩이에 진흙이 묻어있는 서슬 퍼런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외숙부. 임금의 목소리는 거센 빗소리에 묻힐 듯 낮았지만 그 차가움은 살을 애는 빗물보다 더 시렸습니다. 전하 어찌 이러십니까? 국장 중에 군사를 이끌고 사대부의 집을 습격하시다니요. 이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예법? 임금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좌의정의 얼굴에 거칠게 집어 던졌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붉은 목패였습니다. 왕실단절 세자급살. 그 끔찍한 8글자가 번개 불빛에 번쩍이며 좌의정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헉 이건 내 중전하 아들을 뱀 구덩이에 쳐넣어 죽이려 한 자가 감히 예법을 논하는가. 좌의정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은밀하게 땅속 깊이 묻어두었던 저주가 어찌하여 임금의 손에 들려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임금의 뒤에서 삿갓을 쓴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빗물에 씻겨 똥물 냄새는 사라졌지만 그 형형한 눈빛만은 그대로인 사람. 토정이었습니다. 대감,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감이 묻어둔 그 도끼가 결국 뱀을 부르고 똥물을 불러 이제 대감의 숨통을 끊으러 온 것입니다. 네네 이놈, 내 놈이 감히. 좌의정이 발악하려 했지만 임금의 칼끝이 그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목살을 파고들자 천하를 호령하던 권력자의 입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미 국관들의 입에서 외숙부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내가 외숙부를 얼마나 믿었는데, 아버님처럼 따랐는데, 어찌 권력 때문에 갓 태어난 핏덩이까지 죽이려 했습니까? 그 아이가 외숙부의 조카 손자가 아닙니까? 임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왕의 분노가 아닌 혈육에게 배신당한 인간 이연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임금의 절규에 좌의정은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도끼 어린 눈을 들어 올리며 최후의 발악을 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내가 뱀 구덩이를 팠다. 하지만 전하, 권력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왕권이 강해지면 신권이 죽고 외척이 죽습니다.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치입니다. 뻔뻔한 궤변. 자신의 더러운 탐욕을 가문과 정치를 위한 희생인 양포장하는 그 추악한 모습에 임금은 마지막 남은 한 가닥의 정마저 끊어내 버렸습니다. 가문을 위해 나라를 죽이려 했느냐? 임금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검은 하늘에서는 여전히 비정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듣거라. 역적 박원종과 그의 동조한 모든 무리는 지금 이 시각부로 삼족을 멸한다. 저들의 더러운 피로 이 땅의 저주를 씻어낼 것이다. 전하, 살려주십시오, 전하. 좌의정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뒤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가치도 없다는 듯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날카로운 배임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때 조정을 호령하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권력자의 목이 진흙탕 위로 허무하게 굴러떨어졌습니다. 뒤이어 역적들의 처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챙챙의악. 붉은 피가 빗물에 씻겨 마당의 하수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마치 광교산 뱀 구덩이에서 솟구쳤던 검은 물처럼 탐욕의 피가 씻겨 내려갔습니다. 임금은 비를 맞으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혈육을 제 손으로 베어내야만 했던 군주의 고독하고도 슬픈 울음이었습니다. 토정은 말없이 임금의 뒤에서 삿갓을 벗어 깊은 예를 표했습니다. 비는 하염없이 쏟아졌고 그날 밤 한양 도성에는 피비린내와 함께 마침내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한 빗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밤새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붓던 장대비가 새벽이 밝아오자 거짓말처럼 뚝 그쳤습니다. 검푸른 먹구름이 물러간 동쪽 하늘에서는 붉은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고 그 빛은 밤새 한양 도성을 뒤덮었던 피비린내와 살기를 씻어내듯 찬란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광교산 자락에는 비에 젖은 풀 냄새와 맑은 흙 내음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냄새가 아닌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향기였습니다. 임금 이연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그러나 한결 맑아진 눈으로 토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피 묻은 골룡포는 새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그의 눈가에 맺힌 슬픔은 여전했습니다. 토정, 이제 내 중전을 어디로 보내야 하겠는가? 자네가 말한 진짜 명당, 그곳은 어디에 있는가? 토정은 묵묵히 지팡이를 들어 산의 반대편,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닿는 양지 바른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전하, 명당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포근하고 가장 따뜻한 곳, 그곳이 바로 명당이옵니다. 토정을 앞세운 장내 행렬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당도한 곳은 아까 뱀 구덩이가 있던 음습하고 차가운 골짜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언덕이었습니다. 화려하거나 웅장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어머니가 두 팔을 벌려 자식을 안고 있는 듯
둥그렇게 감싸 안은 지형. 신기하게도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매섭던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이곳입니다. 이곳은 금계포란형, 즉 황금달기 알을 품고 있는 형상입니다. 어미 닭은 알을 품을 때 그 어떤 짐승도 접근하지 못하게 날개를 펴 보호하고 자신의 체온으로 알을 따뜻하게 데웁니다. 중전마마께서 이곳에 누우시면 마치 어미 닭의 품에 안긴 듯 세상 풍파 없이 편안하게 쉬실 것입니다. 임금은 토정이 가리킨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까 뱀 구덩이에 끔찍했던 기억 때문에 잠시 두려움이 앞섰지만 임금은 용기를 내어 호미를 들고 직접 땅을 파보았습니다. 파삭파삭. 삽끝에 닿는 감촉부터가 달랐습니다. 질척하고 끈적하며 썩은 내를 풍기던 뱀 구덩이의 흙과는 달리 이곳의 흙은 보들보들하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지는 듯한 온기였습니다. 한 삽, 두 삽 걷어내자 그 속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아! 임금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 땅속 정확히 세척 깊이에서 나온 것은 샛노란 황토였습니다. 마치 황금을 곱게 갈아놓은 듯 고운 빛깔의 흙. 습기 하나 없이 뽀송뽀송한 그 흙에서는 은은한 풀꽃 향기가 났습니다. 뱀이나 벌레는커녕 돌멩이 하나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생명의 흙이었습니다. 임금은 떨리는 손으로 황금빛 흙을 한 줌 쥐어보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순간 임금의 눈앞에 죽기 전 중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열에 시달려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정작 자신의 손을 잡으며 전하, 옥체가 차갑습니다. 감기 드십니다. 라고 오히려 남편을 걱정해주던 그 따뜻했던 손. 이 흙은 중전의 그 따뜻했던 마음을 닮아 있었습니다. 중전, 기억하오. 궁궐이 너무 춥다고. 나중에 늙으면 따뜻한 아랫목에서 다리 뻗고 자고 싶다고 했지. 내가 무능하여. 살아서는 그 소박한 약속 하나 못 지켰구려. 헌데 이 흙이 이리도 따뜻하오. 당신 손처럼 이리도 따뜻하오. 임금은 그 흙을 볼에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임금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샛노란 황토 흙 위로 툭 떨어져 붉게 스며들었습니다. 이제라도 이 따뜻한 흙 잎을 덮고 춥지 않게, 부디 춥지 않게 주무시오. 내 다시 만나는 날 못다 한정을 나누리다. 임금의 절절한 고백에 곁에 서 있던 상궁들도 늙은 대신들도 모두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관하라. 임금의 명에 따라 중전의 붉은 관이 천천히 황토 구덩이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관이 바닥에 닿는 순간 구름 사이를 뚫고 나온 찬란한 아침 햇살이 무덤 속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내려주는 황금 이불처럼 햇살은 중전의 관을 포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어디선가 산새들이 날아와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소리와 악취로 가득 찼던 어제의 장례식장은 어느새 평화로운 새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안도하는 숨소리로 채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들은 사라졌고 억울한 원호는 위로받았으며 왕실을 위협하던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임금은 마지막으로 황토 흙을 한 삽 떠서 관 위에 뿌리며 속삭였습니다. 편히, 부디 편히 쉬시오. 내 남은 생애 동안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킨 우리 세자를, 그리고 이 나라 백성들을 저 따뜻한 흙처럼 품어 안겠소. 토정은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낡은 삿갓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똥물과 오물을 뒤집어 썼던 거지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고귀한 도인의 풍모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중전의 봉분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을 무렵이었습니다. 아수라장이었던 지난밤의 참극이 마치 먼 옛날의 꿈결처럼 느껴질 만큼 광교산 자락에는 평온한 저녁 바람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갓 봉분을 올린 황토 흙에서는 여전히 따뜻하고 구수한 흙내음이 배어나와 산 전체를 어머니의 품처럼 감싸 안았습니다. 임금은 모든 신하를 물리고 홀로 토정 앞에 섰습니다. 똥물과 진흙으로 얼룩졌던 토정의 옷자락은 밤새 내린 비에 씻겨 허어옇게 발에 있었습니다. 찢어진 각과 다 떨어진 집신, 영락없는 거지의 행색이었지만 붉은 노을빛을 등지고 선 그의 얼굴에서는 세속을 초월한 신선의 기품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거칠고 투박한 토정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것은 왕이 신하를 잡는 손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을 붙잡는 간절한 손길이었습니다. 토정, 나와 함께 입궁하세. 내 자네를 국사로 모시겠네. 20년 전에는 내가 힘이 없어 자네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보냈지만 이제는 다르네. 제발 내 곁에 있어주게. 내 곁에서 이 나라의 뒤틀린 기운을 바로잡아주고 내 눈과 귀가 되어주게. 그것은 왕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이연의 눈물겨운 호소였습니다. 자신을 두 번이나 살려준 생명의 은인, 그리고 거짓된 조정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말해주는 벗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토정은 임금의 손을 바라보며 빙글에 웃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전하, 흐르는 물이 웅덩이에 고이면 썩기 마련이고 바람이 한 곳에 머물면 탁해지기 마련입니다. 소인은 이미 흙냄새, 풀냄새에 절어 사는 야인이옵니다. 구중궁궐의 비단 방석보다는 저작거리의 멍석 위가 제게는 더 편안한 자리옵니다. 하지만 자네를 또다시 거짓골로 떠돌게 할 수는 없네. 내 마음이 허락지 않아. 토정은 낡은 지팡이를 들어 저 멀리 첩첩산중으로 이어지는 붉은 산맥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 조선의 산하가 가득 담겼습니다. 전하, 소인은 거지가 아닙니다. 조선 팔도 강산이 제 집이고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이 제 등불이며 흐르는 계곡물이 제 술잔이니 이 세상에 저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토정은 잡혀있던 손을 조용히 빼내어 임금에게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하직 인사임을 임금도 직감했습니다. 소인의 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썩은 땅을 파내고 도끼를 빼내었으니 이제 그 빈자리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전하의 몫입니다. 부디 똥물보다 더러운 것은 인간의 탐욕임을 잊지 마시고 저 따뜻한 황토 흙처럼 백성을 품어주는 성군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을 마친 토정은 미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가 쓴 낡은 삿갓이 노을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토정? 임금이 애타게 불렀지만 토정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로 땅을 짚으며 산길을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 분명 절뚝거리는 노인의 걸음걸이인데도 마치 학이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듯 가볍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는 산길 속으로 그는 바람처럼 구름처럼 그렇게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임금은 토정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임금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지독했던 똥 냄새는 온데간데였고 은은하고 청량한 소량기만이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광교산의 금계포란형 명당에 묻힌 중전의 음덕 덕분인지 아니면 토정의 예언대로 왕실의 도끼를 걷어낸 덕분인지 3년을 못 넘기고 급사를 맞는다던 세자는 무럭무럭 자라 지혜롭고 강건한 왕이 되었습니다. 조선에는 태평성대가 찾아왔고 백성들의 입에서는 칭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술자리 안주 삼아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날의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왕비의 장례식 날 똥물을 뿌려 나라를 구한 미친 거지 이야기를 말이죠. 그 거지가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었다면서? 아니지. 임금님이 숨겨둔 암행어사였다던데? 아무튼 그 똥물이 사실은 약수였다지 뭐야. 온갖 소문이 무성했지만 그 후로 토정을 다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 전국의 이름난 명당이나 흉지를 지날 때면 어디선가 삿갓을 쓴 노인이 나타나 지팡이로 땅을 톡톡 두드리며 중얼거리고 지나간다는 소문만이 바람처럼 떠돌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는 우리 곁 어딘가에서 흙 냄새를 맡으며 세상을 굽어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더러운 곳에 가장 귀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똥물이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성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은 어떻습니까? 혹시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코를 막고 계신가요? 아니면 겉보기에 화려한 명당이라고 맹신하고 계신가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땅속 깊은 곳을,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세요. 그 악취 밑에 당신을 살릴 황금빛 명당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고 그 화려한 밑에 당신을 노리는 독사가 따리를 틀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실은 언제나 깊은 흙 속에 묻혀 있는 법입니다. 세월은 다시 흘러 왕비의 무덤에 똥물을 뿌렸던 그날의 사건이 전설처럼 희미해질 무렵이었습니다. 한양의 젖줄, 한강이 굽어 흐르는 마포 나루터, 배들이 드나드는 그 번잡한 강가 언덕 위에 기이한 집 한 채가 들어섰습니다. 기와집도 아니요, 초가집도 아닌 흙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 흙을 덮은 마치 무덤처럼 생긴 투박한 흙집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운세 좀 봐주십시오. 올해 농사는 어찌 되겠습니까? 그 흙집 앞은 매일같이 가난한 백성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흙집의 주인은 바로 삿갓을 쓴 노인, 토정 이지암 선생이었습니다. 임금이 내린 벼슬도 마다하고 바람처럼 사라졌던 그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백성들과 함께 흙을 비비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굶주린 이에게는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병든 이에게는 약초를 캐주었으며 앞날이 불안해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는 밤하늘의 별을 일거기를 일러주었습니다. 선생님,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제게도 벼뜰 날이 있겠습니까? 제발 좋은 묘자리 하나만 봐주십시오. 조상을 잘 모셔야 발복한다던데. 사람들은 여전히 명당을 찾아 헤매며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때마다 토정 선생은 흙투성이 손으로 붓을 들어 종이 위에 한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이 훗날 조선 백성들의 희망이 된 책, 토정비결의 시작이었습니다. 토정 선생은 붓을 멈추고 명당을 묻는 사내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20년 전 뱀 구덩이를 꿰뚫어 보던 그 형형한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여보게, 최고의 명당이 어디인지 아는가? 좌청룡 500호가 감싸는 땅? 황금이 묻힌 땅? 아니다. 탐욕이라는 뱀이 따리를 틀지 않은 자네의 마음. 욕심을 비워내고 따뜻한 온기로 채운 자네의 가슴속이 천하 제일의 명당이라네. 사내는 토정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토정 선생은 허허 웃으며 강물에 띄어보내는 종이배처럼 백성들의 근심을 흘려보냈습니다. 그 후로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마포 강변의 흙집은 사라졌고 토정 선생도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토정 비결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곁에 남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운세가 나쁘게 나왔다고 실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대박을 꿈꾸며 로또 명당을 찾아 헤매고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왕의 무덤조차 뱀 구덩이가 될 수 있고 더러운 똥물이 사람을 살리는 약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딛고 서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 뱀 구덩이를 메우고 따뜻한 황토 흙을 깔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곳에 심은 희망의 씨앗은 반드시 찬란한 꽃을 피울 테니까요. 그대여, 마음이 따뜻하면 그곳이 곧 명당일세. 지금까지 은빛설아 왕의 무덤에 똥물을 뿌린 거지 토정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터가 황금 달기 알을 품은 명당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